감정 없는 투자는 없다. 다만 감정 위에 기준이 있을 뿐이다. 스스로의 기준이 명확하고 기다릴 수 있는 힘을 가진 투자자는 결국 시장에서 살아남는다. 안녕하세요, 라이커북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주식 투자의 뿌리입니다. 지은이는 박두환, 출판사는 애덤 스미스입니다. 이 책의 저자님이신 박두환님은 두 번의 깡통을 차고 500억대 슈퍼개미가 된 분이십니다. 사업가, 부동산 투자자, 주식 투자자, 어떤 분야이든 순수익 100억대 이상을 달성하신 분들은 단순히 운만으로는 100억 이상의 자산을 모으기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100억대 이상의 자산을 모은 개인 투자자를 슈퍼개미라고 부르는데 100억 이상의 자산을 모으는 것이 그만큼 힘들고 특별한 일이기에 그런 칭호로 불리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큰 수익이 나기까지는 수많은 파도와 인고의 시간을 견뎌내야 하는데 그걸 끝까지 팔지 않고 홀딩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종목에 1억을 투자한다고 했을 때 100% 수익을 내기까지 견뎌내는 것만 해도 보통 일이 아닐 텐데 저자님은 수백억 수익을 견뎌내신 분이기에 인내심과 배짱이 정말 남다른 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영상의 구성은 저자님이 두 번의 깡통을 차는 과정, 깊은 어둠 속에서 다시 성공으로 나아가는 과정, 저자님의 투자 아이디어와 관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상의 모든 내용을 담을 수 없기에 기회가 되신다면 직접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더욱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냥 틀어놓으시고 편안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투자 실패의 절망에서 투자의 뿌리를 내리기까지. 갈 때는 매일 바람에 흔들리지만 땅속 깊이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쉽게 쓰러지지 않는다. 투자자도 마찬가지이다. 매일 변동하는 주가에 마음이 흔들릴지라도 그 바람은 결국 지나가고 만다. 세상의 변화와 기업의 혁신을 배우고 이해할 때 우리 마음속에는 믿음이라는 뿌리가 자라난다. 그 믿음이야말로 투자를 지탱하는 진정한 뿌리이다. 투자의 뿌리란 정보가 아니라 신념이며 예측이 아니라 기준이다. 나만의 기준이 있다면 주식 계좌에 찍히는 숫자가 아무리 오르락내리락 해도 길을 잃지 않는 법이다. 나만의 뿌리가 생긴 이후 나는 주식 투자를 할 때 시세의 출렁임보다는 기업 자체를 보기 시작했다. 매일 쏟아지는 뉴스보다는 기업의 비즈니스를 분석하는 리포트를 먼저 읽었다. 2021년 1월에 처음 두산이라는 회사를 발견하고 이 회사에 대한 투자에 집중했을 때 나의 순자산은 2억이었다. 당시 두산의 주가는 46,000원이었고 나는 신용, 레버리지를 활용해 시장 상황을 보며 투자금을 늘리고 줄이기를 반복했다. 2025년 6월 두산의 주가는 70만원까지 상승했고 내 순자산은 수백억을 달성하게 되었다. 이제 나는 슈퍼개미라고 불리는 사람이 되었고 슈퍼개미가 되자 내 삶이 바뀌었다. 어딘가에 소속되어 월급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삶, 돈을 위해 내 시간을 팔지 않아도 되는 삶이 무엇인지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돈 앞에서 전전긍긍하며 불안해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믿는 기준과 방향을 침착하게 다져가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되었다. 기업으로부터 받는 연간 배당금이 연간 소비 금액을 넘자 진정한 경제적 자유가 느껴졌고 주가 변동이 주는 심리적 압박에서 나는 마침내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이 책은 어떻게 내가 슈퍼개미가 되었는가를 설명하는 영웅담이나 성공담이 아니다. 그보다는 폭락장과 나에 대한 의심이 반복되는 그 지난한 시간들을 어떻게 견뎌냈는가, 무엇이 그 믿음을 지켜주었는가를 이야기하고자 한다. 나만의 투자 신념 없이는 꽤나 공격적이고 위협적인 주식시장에서 오래 버티기란 쉽지 않다. 하지만 나만의 북극성이 있다면 버티는 힘도 따라올 수 있다. 기다리며 버틸 수 있는 마음, 의심을 극복하는 확신, 그리고 드디어 만나는 시세의 보답. 이제 그 방법을 공부할 때이다. 기다림은 언제나 이유가 있는 사람의 몫이다. 투자의 세계에 뛰어들다.
주식 투자를 처음 시작한 것은 20살 대학교 1학년 때였다. 2001년 9.11 테러로 세계 경제가 흔들리고 주식 시장이 폭락했던 딱 그 시기였다. 당시 나는 학자금 대출로 등록금을 마련해야만 했는데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하시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보며 왜 우리 집 경제 사정은 나아지지 않는 걸까 하는 생각을 했다. 그때 만났던 책이 로버트 기요사키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였다. 돈을 버는 것은 어렵지만 쓰는 것은 너무나 쉽고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위한 자산을 모아야 한다는 내용은 어린 나에게 강렬하게 다가왔다. 부산에 있는 대학을 다니면서 매일 아침 지하철에서 경제신문을 읽었다. 그러던 중 9.11 테러 이후 패닉에 빠졌던 시장이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한다는 내용을 발견했다. 코스피에 골든 크로스가 발생한다는 기사를 봤는데 그때는 골든 크로스가 뭔지도 몰랐다. 그렇지만 단순히 시장이 다시 오를 것이다 라는 기대감으로 아르바이트를 해서 모았던 30만 원을 주식 계좌에 넣어 생애 첫 투자의 세계로 발을 들였다. 2000년대 초반은 한국 경제에서 중국 특수를 누린 화랑기였다. 중국이 급성장하면서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 공장만 짓기만 해도 주가가 급등했다. 2001년 500포인트였던 코스피가 2007년 2000포인트까지 올랐으니 주식 투자자에게는 황금기나 다름없었다. 그냥 돈을 계좌에 넣고 매수 버튼을 누른 것뿐인데 계좌에 수익이 찍히는 세계는 그야말로 신세계였다. 이렇게 돈을 벌 수도 있구나. 내 시간이나 노동 없이도 돈이 돈을 버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짜릿한 돈의 맛을 느꼈던 순간이었다. 그러나 그 순간도 잠시였다. 2006년 러시아 유학길에 오르면서 비중을 많이 실어두었던 펜테겐 큐리텔이란 종목이 상장 폐지가 되면서 주식 투자의 무서움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 주가가 많이 빠졌다는 이유로 큰 수익을 노리면서 부실화된 기업에 투자했는데 이때의 경험으로 기업 본연의 재무 건전성이나 사업의 경쟁력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고 투자를 하면 처참한 실패를 맞이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회사를 정확히 분석하지 않았고 사업 구조도 제대로 모른 채 중국에 공장을 짓는다 등의 소식만 듣고 또는 지금 주가가 특히 많이 빠졌네 하는 단순한 판단에 따라 투자를 했기에 이런 실패를 겪었던 것이다. 저자님의 말처럼 주식은 쌀 때 사서 비쌀 때 파는 게 정석이긴 하지만 주식이 단지 싸다는 이유로 매수를 하게 되면은 상장 폐지나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보통 가격이 싸다는 이유로 소외된 중소형주나 소형주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런 종목의 경우 회사의 재무 상태가 좋지 않거나 회사의 미래 전망이 밝지 않기 때문에 주가가 싼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시장이 모르는 가치를 품고 있는 종목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주식의 가격이 싼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회사가 기술력이 좋은데 아직 시장이 알아주지 못해서 가격이 싼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냉정하게 종목을 분석하고 판단하는 게 현명합니다. 회사가 기술력은 좋은데 아직 시장이 알아주지 못해서 가격이 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애가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아서 공부를 잘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쌀 때 사는 것은 분명 좋은 것이지만 희한한 종목을 싼 가격에 사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좋은 종목을 싼 가격에 사야만 투자의 의미와 보상이 다르게 됩니다. 근데 안타깝지만은 좋은 종목이 가격이 싼 경우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경제 위기나 전쟁 같은 일시적인 악재 등으로 인해서 주가가 폭락했을 때 좋은 종목을 저렴하게 매수해서 믿음으로 좀 홀딩을 한다면 그 믿음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겠죠. 환상을 쫓는 발걸음. 당시에 나는 누군가가 좋다고 하면 덩달아 샀고 주가가 떨어지면 일단 버텼고 더 떨어지면 두려움 속에 결국 팔아치웠다. 늘 단기적인 수익만을 바라봤고 그러다 보니 그날그날의 주가 변동에만 주의를 기울였다. 어쩌면 나는 특정한 기업의 주식을 산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좋다고 말하는 환상을 산 것이었을지도 모른다. 비싼 가격에 사서 두려움에 빠져 싼 가격에 팔아버리는 일. 그것이 내가 주식 투자에서 실패를 반복했던 이유였다.
사람들이 말하는 좋은 주식을 따라다니다 보니 결국엔 언제나 가장 늦게 올라타 꼭지를 잡는 내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다. 계좌 잔액이 반토막이 났지만 이를 만회하기 위해 더 위험한 종목을 샀다. 나는 그때도 위기를 돌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기 속으로 더 깊이 빠져들고 있었다. 나는 이 정도 실패는 극복할 수 있다 하는 감성적인 생각과 무모한 의지가 오히려 더 큰 실패를 만들었다. 단기적인 수익만을 바라보며 종목을 노리고 매일 쏟아지는 뉴스를 쫓으며 혼란스럽게 매매하는 동안 정작 중요한 질문은 던지지 않았다. 나는 왜 이 회사를 사는가? 라는 질문 말이다. 나는 돈을 잃은 것이 아니라 길을 잃은 것이었다. 길을 찾기 위한 질문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통과 고난을 만나면 포기하거나 남 탓을 한다. 또는 합리화를 해서 상황을 모면하려 한다. 나는 여기에서 사람들이 나뉜다고 생각한다. 실패를 만났을 때 나의 선택은 달랐다. 뼈를 깎는 자기 반성을 하며 어리석은 행동을 또다시 반복하면 벽에 머리를 박고 죽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그리고 고통 속에서도 스스로에게 질문을 끊임없이 던졌다. 누군가는 투자에 성공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실패만 하고 있는가? 좋은 기업과 종목은 어떻게 찾을 수 있는가? 시장이 흔들릴 때 견딜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투자를 잘하는 대가들은 어떻게 투자하고 있는 것일까? 답 없는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갔지만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아졌다. 내 안에서 이런 질문들이 생겨난다는 것은 나의 삶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증거이기도 했다. 길을 찾기 위해서 질문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이다. 질문이 사라지면 성장이 멈춘다는 진리를 여기서 깨달았다. 수많은 질문들 중에서 결국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었다. 나는 왜 이 종목을 샀는가? 이전에 내가 겪은 실패는 결국 비싸게 사고 싸게 팔았기 때문이었다. 비싸게 샀던 이유는 주식의 내재 가치를 보지 않고 많은 사람이 내미는 장밋빛 전망에서 자신만 소외되지 않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또 낮은 가격에 팔았던 이유는 주가가 더 떨어지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결국 내가 보지 못했던 것은 기업의 내재 가치였다. 정말 중요한 것은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법이다. 투자에서 성공하려면 바로 이 내재 가치, 기업의 진짜 가치를 보는 눈이 필요하다는 것이 핵심이었다. 수익금 1억 달성, 그리고 위험한 자신감. 그러던 2013년 어느 날 중국 관련 주식들이 주목받기 시작했고 내 눈에 중국 원양자원이라는 회사가 들어왔다. PER이 5 정도로 낮았고 배당도 주는 우량주로 보였다. 무엇보다 중국 14억 인구가 물고기를 먹기 시작한다라는 성장 스토리는 정말 매력적이었다. 주가가 급락해 3,000원 부근까지 떨어져 있었지만 나는 그 안에서 기회를 보고 매수했다. 내 머릿속 목표가는 10,000원이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중국 정부가 조업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는 소식에 주가는 1,100원까지 떨어졌고 나는 또 한 번 좌절했다. 그랬던 주식이 다행히도 2014년 11월 최대 주주인 중국 대표이사가 주당 3,055원에 신주를 취득하게 되면서 회사 정상화의 기대감으로 14,000원까지 폭등했다. 나는 목표가였던 10,000원에 주식을 매도했다. 한 달 반 만에 내 계좌에는 꿈에 그리던 1억 2천만 원이 찍혔다. 하지만 단기적인 성공이 선사한 확신은 결국 그 이후에 큰 실패를 불러오는 씨앗이 되었다. 전업 투자자가 되다. 투자에 자신감이 붙으니 회사에 앉아있는 시간이 아까웠다. 내가 투자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다면 더 큰 돈을 벌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결국 나는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일산에 있는 전업투자 사무실에 지원해 합류하게 되었다. 전업투자 사무실에 처음 출근하던 날 창밖으로 보이는 일산 호수공원의 물결이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다. 그 풍경을 보며 다짐했다. 여기서 성공해서 아파트도 사고 결혼도 하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야지. 제대로 한번 해보기 위해서 부모님께 1억이라는 돈을 빌려 총 2억 2천만 원의 자본금을 모았다. 평생 처음 만져본 거액의 돈이었다. 이 돈이 나에게 날개를 달아줄 것만 같았다.
사무실 분위기는 활기가 넘쳤고 사람들은 아침부터 밤까지 조직 이야기로 들떠 있었다. 마치 무림에 숨겨진 고수를 만나 비법을 전수받는 기분이었다. 거기서 나는 그동안 접해보지 못했던 성장주 투자에 대해 배우게 되었다. 워런 버핏, 벤저민 그레이엄 등 가치 투자 대가들이 강조했던 저평가 우량주를 선택하는 것이 당연하지만은 않은 방식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 정보가 곧 돈이다. 사무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다. 나 역시 하루 종일 리포트를 읽고 전문가의 강연을 들으며 시장의 흐름을 따라가려 했다. 문제는 그 흐름이라는 것이 언제나 명확하지는 않다는 것이다. 시장은 때로는 잔잔하게 흘렀다가도 때로는 폭풍처럼 뒤집혔다.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린 것인지 알 수 없었다. 그 무렵 시장은 바이오주 열풍으로 들끓고 있었다. 신약 승인 소식이 들리면 주가는 단시간에 몇 배씩 치솟았고 실패 소식이 나오면 곤두박질을 쳤다. 빠르게 오르는 바이오주를 보면서 내가 주로 가지고 있던 자동차 주식들이 답답하게만 느껴졌다. 마치 폭죽이 팡팡 터지는 눈앞의 신세계를 먼 발치에서 바라만 보며 정작 나는 낡은 자동차를 타고 시골길을 달리는 기분이었다. 결국 나는 자동차 주식들을 손절하고 바이오 주식에 본격적으로 투자하기 시작했다. 저자님은 급등하는 바이오주를 보고 탐욕에 눈이 멀게 되면서 이성을 잃게 되고 빨리 돈을 벌려는 욕심으로 인해 결국 큰 화를 부르게 됩니다. 끝없는 추락, 신약 승인 발표나 임상시험 결과에 따른 바이오주들의 가파른 가격 상승은 나를 흥분시키기에 충분했다. 몇 차례 수익이 나니 역시 내 판단이 옳았구나 싶었다. 하루아침에 계좌가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이 추가되는 기쁨은 전에 느껴본 적이 없는 감각이었다. 그저 운이 좋았을 뿐이지만 나는 그걸 실력이라고 착각했다. 이대로라면 부모님께 빌렸던 돈도 수익금으로 바로 갚을 수 있을 것만 같았다. 더 빨리, 더 많이 수익을 내기 위해서 투자에 투자를 이어나갔다. 그러나 시장은 나의 욕심을 기다려주지 않았다. 2016년 봄 중국 경제 위기설이 돌기 시작하면서 시장은 폭락하기 시작했다. 특히 바이오주는 타격이 심했다. 연구개발과 임상 테스트 비용으로 수백억을 지출하는 바이오 회사들은 매출은 적고 영업이익은 적자투성이었기 때문이다. 거기에다 뉴스에서는 신약 승인 실패와 임상 발표 연기 소식이 연일 보도되었다. 나는 공포감에 얼어붙어 버렸고 버티면 다시 오를 수도 있다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하루하루를 버텼다. 버티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손절을 하고 나면 오히려 주가는 반등했고 반등 소식에 다시 사면 이내 주가가 곤두박질 쳤다. 그렇게 지금껏 모은 돈을 날려버렸고 결국 계좌에는 0이라는 숫자가 찍히고 말았다. 2억 2천만 원이란 돈이 불과 몇 달 만에 순식간에 사라져버렸다. 무엇을 잘못했는지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을지 알 수 없었다. 나는 끝없이 바닥으로 추락하고 있었다. 어두운 방, 깊은 절망 속으로 불 꺼진 빈 사무실에서 전전긍긍했지만 달라지는 것은 하나도 없었다. 빈털터리가 된 현실이 너무 비참했다. 한때는 모든 게 내 편 같았던 세상이 그렇게 원망스러울 수가 없었다. 결국 전업투자 사무실을 나오게 되었고 부산 부모님 집으로 내려가서 긴 어둠의 시간을 보냈다. 1년간 방 안에만 틀어박혀 집가했다. 내 인생은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다. 거울을 보면 힘없이 축 처지고 우울감에 절어있는 패배자의 모습이 보였다. 하루 종일 방 안에서 주식 트레이딩과 게임에 몰두했다. 게임을 하는 순간에는 비참한 현실을 외면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게임에서 승리할수록 현실에서는 패배한 내 모습과 비교되어 더욱 공허한 감정이 들었다. 나는 왜 이렇게 실패했을까? 나는 이렇게 아무 쓸모없는 사람으로 인생을 마감하는 것인가? 어두운 방 안에서의 질문들은 나를 점점 더 작아지게 만들었다. 말도 하고 싶지 않았고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고 싶지도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방 안에 누워있는데 문 밖에서 어머니의 흐느낌이 들려왔다. 그 소리가 내 마음을 칼로 도려내는 것처럼 아팠다. 나는 왜 태어나서 어머니께 이런 큰 고통을 드리는 불효자식이 되었는가 하는 생각에 스스로가 원망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었다. 그날 이후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다시 일어나야 한다.
하고 결심했다.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서다. 깊은 어둠 속에서 빠져나오게 해준 것은 언제나 작은 한 걸음이었다. 실패의 후유증이 온몸을 짓누르는 것 같았지만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던 작은 생존 본능이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 밖으로 이끌었다. 택배기사로 일하기로 한 결심은 나에겐 작은 기적이었다.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중고로 1톤 화물차를 마련했다. 작은 차였지만 나를 다시 세상으로 내보내주기에 충분한 무게였다. 아침부터 밤까지 물건을 나르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일은 무척이나 고되긴 했지만 묘한 해방감을 안겨주었다. 차트와 숫자만 들여다보던 나의 머리가 몸이 땀에 젖고 숨이 차오를수록 말끔하게 비워지는 느낌이었다. 몸이 바쁘면 마음이 덜 흔들린다는 말에 공감했다. 지쳐있던 내 몸과 머리가 그리고 그 위에 켜켜이 얹혀있던 절망이 조금씩 씻겨나갔다. 꿈을 위한 작은 발걸음. 이후 지인의 소개로 식당에 납품되는 숯 유통업을 배우게 되어 작은 사업을 시작했다. 경기도 시흥으로 이사해 트럭을 몰고 식당들을 찾아다녔다. 택배업과 숯 유통업을 병행하며 돈을 모으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2018년 트럼프가 중국과 무역전쟁을 선포하고 증시는 크게 폭락했다. 뉴스와 주가가 출렁이는 것을 보면서 나는 아직은 주식시장에 참여하지 않고 한 발 떨어져 지켜보고 있었다. 그리고 2018년 말 삼성전자는 폴더블 폰 출시 소식을 전했다. 사람들의 시선은 기술과 혁신을 향했고 그제서야 나의 마음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제 마음도 어느 정도 회복되었고 택배업과 숯 사업을 통해 어느 정도의 종잣돈도 모였기 때문에 다시 시작할 때가 된 것이었다. 나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 장비를 설계하고 생산하는 AP 시스템이라는 회사에 주목했다. 저점에서 매수해 천천히 다시 투자의 감각을 되살려 나갔다. 이번엔 이익만을 쫓으며 너무 급하게 가지 말자라고 생각하며 리포트를 읽고 재무제표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2019년 일본 아베 총리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이벤트 이후 반도체 소재 및 부품의 국산화 붐이 일어났다. 여기에 기회가 있으리라 판단하고 반도체 소부장 관련 주식들을 매입하기 시작했다. 동진 세미캠, 원익 IPS, 선익 시스템 등이 당시 매매했던 종목들이었다. 어느덧 과거에 내가 잃어버렸던 투자금 1억 2천만 원을 회복하기 시작했다. 부서진 자리에서 피어난 나만의 투자 철학. 2020년 3월 뉴스에서는 연일 팬데믹을 보도했고 시장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코스피는 일주일 사이에 2200선에서 1400선까지 곤두박질 쳤고 하루가 다르게 나의 주식 계좌 숫자도 줄어들어만 갔다. 반대 매매 알림은 마치 예정된 재난처럼 울려댔다. 안타깝게도 당시에 나는 그 모든 손실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나는 무기력하게 주저앉아 무너지는 숫자들을 바라보았다. 신용으로 불린 자금은 도리어 나를 올감했다. 결국 내 손에 남은 건 3천만 원. 부모님께 빌렸던 7천만 원을 제외하면 순자산은 마이너스 4천만 원이었다. 눈앞이 캄캄했다. 부모님께 빌린 돈은 주택담보대출이라 절대 날리면 안 되는 돈이었다. 숫자보다 더 무서웠던 것은 절망이 또다시 나 자신을 의심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이 무렵 내가 하고 있던 숯 유통업도 코로나로 인해 타격을 받았다. 사람들이 집에만 있자 식당들이 문을 닫았고 숯대금 결제도 늦어지기 시작했다. 안정적인 수입은 사라졌고 절망과 공포가 나를 다시 찾아왔다. 그런데 태어날 아이에 대한 생각 때문인지 이상하게도 마음속에 한 문장이 또렷이 떠올랐다. 이대로 있을 수는 없다. 다시 일어나야만 한다.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일부터 해야만 했다. 낮에는 시화공단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저녁에는 쿠팡 배송과 대리운전을 했다. 어떤 일이든 상관없었다. 살아남는 것이 우선이었고 그 생존의 끝에서 반드시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다. 그쯤 미국이 제로금리를 발표했고 우리나라도 금리 인하와 증시 안정자금 펀드를 운영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윽고 시장이 조금씩 반등하기 시작했다. 태어날 아이를 위해서라도 지금 이 기회를 잡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난한 코로나 기간을 온몸으로 겪던 그 무렵 한 줄의 뉴스가 나를 멈춰 세웠다. 재택근무, 온라인 수업 확산, 노트북 수요 폭증. 그 문장을 본 순간 나는 반사적으로 생각했다. 노트북 수요가 늘어나면 IT 부품 수요가 오르고 IT가 움직이면 반도체가 따라온다. 그것은 갑자기 나타난 인사이트라기보다는 오래전부터 몸에 배어있던 연쇄 반응 같은 것이었다. 코스닥 150 편입 종목 중에서 반도체 소부장 주식들에 강하게 베팅했다. 지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ETF 위주로 큰 자금이 들어올 것이고 그렇게 되면 시가총액이 큰 종목에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올 것이라 생각했다. 예측은 맞아떨어지기 시작했고 투자한 종목들이 급등했다. 급등한 종목은 팔아서 같은 소부장 섹터에서 아래에 처져 있는 시가총액 3천억 미만 주식들을 찾아서 다시 매입했다. 증시가 상승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돌아오고 바닥에 있던 종목들도 골고루 상승하기 시작했다. 가격이 상승하면 다시 상대적으로 위로 못 올라간 종목들을 빠르게 찾아서 매수했다. 2020년 3월부터 2021년 말까지 기적처럼 엄청난 회전율을 기록했다. 복리 누적 수익률 형태로 생각하면 20%의 수익을 연속으로 10번만 내면 519%의 수익률이 나온다. 물론 운도 따랐지만 제로금리라는 다시 오기 힘든 역사적 유동성 장세였기에 가능했던 것 같다. 반도체 슈퍼사이클, 애플카 프로젝트 등 시장에는 꿈과 희망이 들불처럼 일어났고 삼성전자, 현대차 등 무거운 주식들이 장대양봉을 뽑으며 급등했다. 이제 더 이상은 시장에 오르긴 어려울 것 같다는 직감이 들었다. 그러던 중에 한 기사에 시선이 머물렀다. 중국에서 신규 원전 100기 건설 계획을 발표한다는 기사였다. 그 한 줄이 주는 울림은 꽤 컸다. 이윽고 내 머릿속에 한 가지 질문이 떠올랐다. 자원부국인 중국이 왜 원전을 100기나 새로 짓겠다는 것일까? 단순히 공급 확대가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때 미국은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조 바이든의 당선으로 수소, 태양광, 풍력 섹터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었다. 반면에 한국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두산그룹은 그야말로 전체적인 위기감에 휩싸여 있었다. 특히 두산에너빌리티는 거의 반쯤은 부도기업으로 취급받는 분위기였다. 부채 비율은 300% 이상, 6년 연속 순손실, 구조조정 진행 중. 누구도 두산을 들여다보려 하지 않았다. 하지만 모두가 등을 돌렸을 때 나는 두산에너빌리티를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두산의 당시 주가는 4만원대, 시가총액은 5천억에서 6천억이었다. 그런데 이 회사가 보유한 알짜 회사들, 두산퓨얼셀, 두산전자 등 이 회사들의 지분 가치를 계산해보니 아무리 낮게 잡아도 1조 원은 훌쩍 넘는 것이었다. 설령 최악의 경우 두산에너빌리티가 망한다고 해도 두산전자만 따로 매각하면 1조 원은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잃을 것이 없는 게임이라고 생각했고 내 눈에는 두산이라는 회사가 충분히 미래 가치가 있는 회사로 보였다. 물론 투자 커뮤니티에서는 냉소적인 반응이 대부분이었다. 원전은 이제 끝났다. 두산은 정부 정책의 역풍을 맞을 기업이다. 하지만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오히려 직감적으로 큰 기회를 만났다는 느낌이 들었다. 천천히 두산으로 자금을 옮기기 시작했고 기존에 수익이 나던 종목들을 하나씩 정리해가며 물 흐르듯 두산에 비중을 실었다. 그리고 마침내 2021년 5월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했고 한국과 미국이 협력해 제3국에 원전을 공동 수출하겠다는 협정이 체결되었다. 내 예측과 직감이 현실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뉴스가 보도된 후 두산에너빌리티 주가는 만원에서 3만원까지 급등했고 내가 집중해서 매수했던 지주사인 두산 주가는 5만원에서 15만원까지 폭발했다. 계좌에는 12억이라는 숫자가 찍혀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복구가 아니라 내 가치 투자에 대한 철학이 증명된 것이었다. 믿음에 대한 보상. 2022년은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한 해였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고 러시아의 값싼 가스에 지나치게 의존해왔던 유럽은 큰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러시아가 가스 공급을 끊겠다고 협박하는 순간 에너지의 무기화는
현실이 되었다. 에너지 안보가 화두로 떠오르자 원자력이라는 기술이 다시 기지개를 펴기 시작했다. 후쿠시마 사태 이후 원전은 없어져야 할 기술이라 여겨졌다. 탈원전은 전 세계적인 흐름이었고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원전 기술을 가진 두산에너빌리티는 오랫동안 관심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원자력은 유일하게 자립 가능한 에너지로 재조명이 되었고 나는 이 흐름에 주목했다. 원전 건설에 필요한 설계, 주기기, 기술 인력, 시공 능력을 모두 갖춘 나라는 이제 팀 코리아밖에 남지 않았다. 원전 건설 역량의 유일한 대안으로 떠오른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그 지분을 보유한 두산은 단숨에 시장의 재평가를 받게 되었다. PER 10도 받지 못하던 회사가 이제 PER 30, 40 이상으로 평가받기 시작했고 주가는 4년 만에 10배 이상이 오르게 되었다. 누군가는 내가 운이 좋았다고 말한다. 그러나 나는 두산의 성장 스토리를 미리 예측한 것이 아니라 두산이라는 기업이 품고 있는 알짜 사업들을 하나하나 재해석하면서 본질적인 가치에 집중했을 뿐이다. 진짜 투자자는 주가를 보지 않는다. 그보다는 기업이 가진 내재 가치를 본다. 나는 두산의 내재 가치를 보았기 때문에 주가가 급락했을 때 오히려 신용을 써서 추가 매수를 할 수 있었다. 모두가 열광할 때는 후퇴했고 모두가 공포에 빠져 있을 땐 더 전진했다. 두산의 가치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면 그 오랜 기다림이 없었다면 결코 나에게 이런 큰 보상이 돌아오지 않았을 것이다. 가치 투자는 이렇게 믿음을 품고 기다리는 일이다. 기업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시장보다 먼저 생각하며 천천히 앞으로 나아가는 일이다. 가치는 항상 먼저 도착해 있고 주가는 언젠가는 따라온다고 생각한다. 그 거리를 견디고 그 시간의 무게를 감당하는 사람만이 비로소 투자의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 이 책의 모든 여정은 결국 이 한 문장에서 출발한다. 가치에 투자하는 사람은 본질을 기다릴 줄 안다. 기업을 선택하는 기준, 독점력. 나는 두산이라는 기업에 투자하기로 결심이 선 후엔 몰입을 선택했다. 내가 가진 정신과 에너지를 다른 곳에 쓰지 않고 두산이라는 기업에 집중했다. 대나무는 그 어떤 식물보다 높이 자란다. 그 이유는 자기가 가진 에너지를 옆으로 쏟지 않기 때문이다. 내가 두산에 집중 투자를 하기로 결심했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독점력이다. 독점력이란 기업이 가진 유일한 기술력이나 시장 지배력으로 다른 경쟁자가 쉽게 따라올 수 없는 경제적 해자를 뜻한다. 독점력을 가진 기업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하며 산업 내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내가 투자자로서 투자할 기업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기준 중 하나가 바로 독점력이다. 나는 두산이라는 기업이 가진 독점력에 주목했다. 사람들이 잘 모르는 AI 칩의 핵심 부품인 동박 적층판 그리고 원전 시장에서의 대체 불가능한 기술과 공급망. 이처럼 두산은 산업의 뿌리부터 차별화된 경쟁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 누구도 쉽게 따라올 수 없는 영역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하고 있었다. 바로 이 독점력이야말로 내가 두산을 선택했던 결정적인 이유였다. 사실 이 독점력이라는 개념을 가장 잘 활용한 투자자는 바로 워런 버핏이다. 워런 버핏은 기업이 가진 경제적 해자, 다른 기업이 쉽게 침범할 수 없는 기술적 우위성, 그리고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투자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았다. 그 대표적인 종목이 바로 코카콜라이다. 코카콜라는 단순한 음료 회사가 아니다. 코카콜라라는 브랜드와 유통망, 그리고 고객의 충성도는 경쟁자가 쉽게 따라할 수 없는 진입 장벽이었다. 덕분에 코카콜라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꾸준히 만들어냈고 워렌 버핏은 이 독점력 덕분에 오랜 기간 코카콜라를 보유하며 안정적인 수익을 누릴 수 있었다. 그는 투자할 기업을 고를 때 바로 이 독점력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았다. 같은 맥락으로 나는 두산 에너빌리티의 독점력을 믿고 여기에 인생을 바꿀 기회가 있음을 직감했다. 그래서 두산이라는 기업에 집중 투자를 했고 지금은 연일 두산의 주가가 신고가를 넘어가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중이다.
내 투자 성과가 주식 투자 카페에 알려지기 시작하고 유튜브 섭외 요청도 들어오자 많은 이들이 나에게 물었다. 어떻게 그렇게 많은 리스크와 흔들림 속에서도 끝까지 주식 투자를 해내셨나요? 그때마다 나는 웃으며 말한다. 나의 기준은 주가가 아니라 기업이니까요. 나는 이제 예전처럼 시장의 단기적인 요동침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급등에 눈이 멀지도 하락에 휘둘리지도 않는다. 좋은 투자자는 정보를 빠르게 아는 사람이 아니라 정보 이전의 흐름을 감지하는 사람이다.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를 보고 그 미래 방향을 믿으면서도 흐름을 계속 주시해 나가는 것이 투자자가 나아가야 할 길이다. 수백억, 처음으로 그 숫자를 마주했을 때 예상했던 환희도 오랜 염원이 이루어졌기에 터진 환호성도 없었다. 오히려 조용한 강가에 홀로 서 있는 느낌처럼 마음이 더욱 고요해졌다. 바람에 흔들리던 갈대는 바람이 그치면 언제 흔들렸다는 듯 다시 고요하게 일어선다. 투자라는 여정에서 맞닥뜨렸던 수많은 바람과 흔들림, 패닉과 공포는 어느새 지나갔고 지금 내가 마주하고 있는 것은 그 모든 시간을 견딘 나의 마음, 단단히 내려앉은 투자의 뿌리였다. 시장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요동칠 것이고 예상치 못한 위기가 몇 번이고 다시 찾아올 것이다. 때로는 거센 바람이 불어오고 때로는 격렬한 폭우가 쏟아질 것이다. 그러나 그런 순간들이 닥쳐올 때마다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단단하게 내린 투자의 뿌리일 뿐이다. 투자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일이야말로 수많은 투자자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시장의 소음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서 있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다. 저자님은 2번의 깡통 경험으로 인해 인생의 큰 고통의 시간과 어두운 운둔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결국 밖으로 나아가는 작은 한 걸음의 용기를 통해 인생을 다시 역전시키는데 성공하셨습니다. 만약 저자님이 은둔의 시간에서 그냥 나아가는 것을 포기했다면 슈퍼개미 박도환은 탄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실패의 순간에 무너져서 포기하기보다는 다시 일어나 묵묵히 앞으로 나아가려는 시도와 삶에 대한 투지와 열정을 우리는 잃지 말아야 합니다. 책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라이크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